이 영상은 건너뛰지 마세요. 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특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강렬한 질투를 불러일으킬까요?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진심 어린 기쁨의 순간을 나누며 깊은 연결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갑작스러운 차가움, 유머로 위장된 미묘하고 자꾸만 한 말 한마디입니다. 공기 중에 뜨거웠던 에너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신은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과한 걸까? 주변 사람들,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이런 반응이 당신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넌 너무 깊게 생각해. 좀 더 두꺼운 피부를 가져야 해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심리학을 빌리자면 이 표면 아래에서 훨씬 더 충격적이고 복잡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 그들이 세워놓은 세계를 위협하는 심리적 침입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친밀함이 아니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이유. 이 영상에서는 그 7가지 심리적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관계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것을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느낀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대중문화에서 공감은 늘 따뜻하고 포근한 연결의 능력으로 묘사되죠. 하지만 냉정한 심리 메커니즘의 현실에서 공감은 한 가지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속임수에 속지 않는 능력이에요. 바로 이 점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두꺼운 심리적 벽 뒤에서 살아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회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편집된 자아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가장 상처 입히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깊은 억압이나 자기중심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벙커예요. 그들은 그 가면과 완전히 융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모습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혼란스럽거나 너무 공허해서 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상호작용할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의 가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면과 그 뒤에 감춰진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미묘한 균열을 감지합니다. 마치 격렬한 말다툼을 막 끝낸 부부가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묻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소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척하고 있으니 당신도 믿는 척 해줘야 한다는 묵시적인 사회적 계약을 수용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방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드레날린의 잔향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들의 말투에 남아있는 미세한 날카로움을 듣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아스팔트 위에 열기처럼 공기 중을 진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며 미소 지을 수도 있죠. 침묵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아요.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존재 전체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고 당신이 그것을 충분히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서 깊고 원초적인 무의식적 경보를 울리게 합니다. 칼 융은 말 한마디 없이도 한 사람의 무의식이 다른 사람의 무의식 위로 투사될 수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관찰을 표현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앞에서 그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노출되었다는 감각,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신의 환상을 유지해야만 심리적 안정을 얻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경험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강한 척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려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허세를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그들의 고통에 대해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마침내 안전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 것이라 기대했겠죠. 그러나 대신 그들은 당신을 쏘아붙였습니다.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공격성을 드러내며 당신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정신에게 당신은 피부를 벗겨내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요 생존 메커니즘, 즉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당신의 통찰을 친밀함이 아니라 감시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내면의 문을 단단히 잠갔다고 믿었는데 당신은 이미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을 이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생활 침해로 봅니다. 이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러나 강력한 즉각적인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사람은 모두가 그 연출을 진짜로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 자신도 그 거짓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박수를 치지 않는 관객입니다. 당신은 무대의 실과 소품, 배우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기만 해도 몸이 굳고 거리감을 두거나 설명할 수 없이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근접성 자체가 침입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서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해진다는 것은 가면을 벗는 것이고,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그들이 평생 도망치고 있는 그 깊은 그림자, 그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친절하고, 안전하고, 인내심을 가지면 결국 그들이 마음을 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안전함이 개방으로 이어진다는 친밀함의 논리로 행동하죠. 그러나 그들은 노출은 곱하기로 이어진다는 방어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숨기는 것을 느끼는 그 능력은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사냥당하는 느낌, 감시당하는 느낌으로 만듭니다. 이 첫 번째 역학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지우려 애쓰는 진실에 살아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을 보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의 거짓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방어 메커니즘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당신의 존재가 그들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화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교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유 2. 당신은 그들의 내면의 평화를 교란합니다. 관계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운명처럼 느껴질 정도의 강렬한 끌림으로 당신에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흔한 일이에요.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은 대개 지쳐 있습니다. 페르소나, 그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진짜 충동을 억누르며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속적이고도 피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신의 깊이와 내적 수용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진정성이 그들이 지치게 만드는 그 연기와는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함이 자신들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길, 당신의 빛 속에서 잠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던 바로 그 깊은 물을 당신 안에서 발견한 거죠. 하지만 이 강렬한 끌림은 필연적으로 반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적인 기계적 과정이에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처음에 당신에게 끌어당겼던 바로 그 특성, 즉 당신의 진정성과 깊이가 오히려 그들의 내적 균형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항상 균형, 즉 항상성을 추구하는 자기 조절 시스템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성격, 수치심, 공격성, 열등감의 큰 부분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균형이란 바로 그것들을 무의식의 깊은 곳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 지하실 문을 잠그고 그곳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취약한 평화를 얻는 거예요. 마치 지상층에서만 살며 지하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이 위태로운 항상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깊이에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촉발자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조율용 음파처럼 저주파처럼 작용하는 거죠.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그들이 오랫동안 억압하고 무덤에 묻어두었던 정신의 일부분들이 공명하며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깊은 철학적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그들을 분석하려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깊이 느끼는 존재로서 그들이 영혼의 바닥에 가라앉혀 두었던 침전물을 흔들어 놓을 뿐이에요. 그들은 당신 곁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파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이유 없는 짜증을 느끼죠. 불안해지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가만히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조용히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팽팽해지지 않았나요?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의미 없이 서성거리거나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텔레비전을 켜서 침묵을 채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평화로운 그 침묵이 그들에게는 귀를 찢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이 억눌러 왔던 생각들과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의 항상 이 불편한 감정을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실제로는 그들 내부의 소음이 너무 커져서 당신의 평온함을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불안만으로는 아직 원한이 되지 않습니다. 질투는 그들이 당신이 자신들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강한 감정의 파도가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중심을 다시 찾죠. 이 대비는 그들의 내적 취약성을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까다롭다거나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억압된 감정들이 돌아오는 공포입니다. 칼 융이 가르쳤듯이 억압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식과의 연결을 잃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의식과 그림자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쌓아올린 억압의 벽을 얇게 만듭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경하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들은 평생 특정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왔거든요. 내면 성찰을 피하기 위해 직장, 습관, 인간관계까지 조직해온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회피의 정반대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의식으로의 부름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신호와 같죠. 거짓된 연인의 무의식에게 당신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방해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지 속에서 찾은 평화를 망치고 있는 존재예요. 그들은 당신 곁에서 진짜 자신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은 대본이 있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객으로 있을 때 그 연기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무감각함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며 사업을 밀어붙이던 사람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렇게 하기 어려워집니다. 행복하다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하던 사람은 당신이 있을 때 그 거짓말이 허약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이 직면하기를 거부한 현실, 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교란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심리적 긴장을 만듭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함으로써 이 긴장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교란의 근원, 즉 당신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없으니 외부 현실을 바꾸려 드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너무 깊어지는 것을 멈추길 원합니다. 너무 예리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을 멈추길 바랍니다. 그들의 잠든 악마를 깨우는 종을 더 이상 울리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당신이 미래, 꿈, 혹은 깊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들은 재빨리 농담으로 대화를 끊거나 왜 항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진지한 순간, 눈을 마주치며 연결되려 할 때면 몸을 뒤로 물리거나 시선을 돌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깨뜨린 그 무감각함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들은 의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은 그들의 이 불안과 거리를 당신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더 사랑하면, 더 이해하면 그들이 편안해지고 마음을 열겠지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이상한 긴장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당신은 그들이 끝내고 싶지 않은 꿈 한가운데서 울리는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알람 버튼을 누르려 해도 그 소리의 근원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거죠. 다음 부분에서는 이 무의식적 불안이 어떻게 더 굳어져서 눈앞에 숨어있는 원한, 즉 질투로 변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불편함에서 원망으로의 전환은 너무도 미묘해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처가 꽤 깊어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갈등이나 싸움, 혹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난 너가 싫어라고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 적대감은 거의 소리 지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만연하며 서서히 스며드는 차가움으로 다가옵니다. 주변의 공기를 서서히 얼려붙이는 서리와 같아요.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맥락에서 질투와 원망은 당신이 가진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업, 매력적인 외모, 특별한 재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은 대상에 대한 의식적 욕망과 동등함에 대한 무의식적 원망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당신의 구체적인 것을 욕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체를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이 진짜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를 원망하는 거죠. 이 원망은 식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애정의 말과 동시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형식적인 동작들, 기념일 챙기기, 같이 시간 보내기는 계속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관계의 정서적 질감, 그 감촉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따뜻함이 빠져나가고 정말 중요한 순간들에 정신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세한 상호작용에서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작은 성취로 들떠 집에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특별히 친절했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창작의 돌파구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 순간의 빛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그 순간의 가치를 인정해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아주 짧은 지연입니다. 멍한 시선, 힘없이 떠오른 억지 미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반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무시하는 한마디. 응. 좋네. 그렇게 말한 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휴대폰을 보거나 방을 나갑니다. 말은 정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전달하는 에너지는 빙산처럼 차갑습니다. 혹은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울고 있고, 취약하며, 큰 상실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위로와 연결을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봅니다. 건강한 파트너라면 당신의 고통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며 눈빛에 동료애가 스민다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거짓된 연인은 임상적으로 중립적인 관찰자의 거리감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마치 유리병 속의 표본을 과학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휴지를 건네거나 괜찮아질 거야. 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마치 마네킹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위로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전달되는 법인데 그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기분이 들죠.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질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소모전을 벌이는 수동적 공격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당신을 파괴하려 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악당이 되고 말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페르소나, 그들의 가면은 좋은 파트너, 이성적인 친구여야 합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잠식하려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죠. 이 원망의 심리적 기능은 바로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자신감 없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진정성과 그들의 거짓 사이의 간극은 덜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신들의 고통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보며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그들과 같은 수준의 불행에 머무른다면 그들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바로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깊은 대화와 의미 있는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기에 날씨나 뻔한 뉴스 같은 피상적인 대화만 제공합니다. 당신의 통찰과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논의되길 원한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지적 허점을 찾아 반박하며 이를 지적인 토론으로 위장합니다. 당신이 정서적 안정과 예측 가능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에 미묘한 예측 불가능성을 관계에 도입합니다. 연락하겠다고 1시간에 연락하지 않거나 사과나 설명 없이 갑자기 계획을 바꿉니다.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죠. 이 결핍, 이 공허함은 일종의 권력의 움직임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넘쳐나는 유일한 것, 당신의 생명력과 정서적 안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연결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은 관계에 레버를 쥐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관계를 간몸으로 만들고 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수문지기처럼 행동하죠. 안타깝게도 당신은 이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내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나 봐. 내가 더 명확히 말하면, 더 잘 설명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따뜻함을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공허함에, 그 냉담함에 더 많은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설명, 더 많은 이해를 줍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당신은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일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나요? 이 감정이 미치게 만들 때가 있죠. 부디 이해하세요. 당신은 그 차가움을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만큼 충분히 민감하고 용감한 유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원망하는 근본 이유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내적 빈곤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열정을 보일 때마다 그것은 그들의 무기력함과 열정 부재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용기와 취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그것은 그들의 비겁함과 감정적 마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쟁에서 점수를 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원망은 그들에게 안전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마주하고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려 할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할 뿐이야. 왜 항상 드라마를 만들려고 해? 라고 말하며 당신의 민감함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신의 직관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아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죠. 하지만 당신의 직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연결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질투로 인해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자신의 영혼과 맺은 나쁜 거래, 그들이 버린 선함과 진실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배신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원망은 칼 융이 거울이라고 부른 특정한 심리 메커니즘에서 태어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당신의 반영이 그들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울이 되어 통합되지 않은 자아를 비춥니다. 앞서 언급한 원망의 근저에는 칼 융이 설명한 강력한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사와 거울의 원리인데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지만 인정하기를 거부한 부분들, 즉 그림자가 당신의 얼굴 위에 투영된 모습을 봅니다. 마치 당신이 거울이 되어 그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이죠. 이 과정은 전적으로 무의식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수용되지 못한 열등감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은 그 열등감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외부로 돌립니다. 그리고 민감하고 깨어있는 당신을 보자마자 그들의 무의식은 즉각 작동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우월해. 저 사람이 나를 낮게 평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월함이나 낮은 평가가 당신의 실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림자인 열등감이 당신이라는 스크린에 영사된 환영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할 뿐인데 그 존재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자신의 불안을 비춥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친절한 모습은 그들에게 자신의 냉담함을 비추고요. 당신이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은 그들이 억압한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좌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거울 역할은 당신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두 사람분의 심리적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 자신의 감정과 반응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한 감정들까지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당신이 그들과 함께한 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정신적 혼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은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투사한 내용이 당신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더 교묘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신이 공격적이 되도록 자극합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조용히, 정확히 공격하죠.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의 정당한 감정 반응을 과민 반응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 당신은 지쳐서 반발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상처받은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승리의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너는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불안정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이성적으로 말했는데 함정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상호작용의 시작점에서는 그들이 공격성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그 감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에게 수출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독성 감정을 당신의 내면에 주입하고 당신이 그 감정으로 반응하자 마치 그 감정의 원래 주인이 당신인 것처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느끼기를 거부한 분노와 좌절로 몸을 떨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침착한 피해자나 이성적인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심리적 희생양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대 전통에서 공동체의 죄를 상징적으로 염소에게 전가하여 광야로 내쫓았듯이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 결함과 수치심을 당신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은 순수하고 올바르다고 느끼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한 당신의 모든 변명과 노력은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지적한 문제를 고치더라도 그들은 즉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관할 안전한 장소, 즉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해진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불완전함을 담아낼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려 할 때 그들은 더욱 격렬하게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경계를 세우는 순간 오히려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수개월 동안 그들의 욕구를 먼저 채워주며 자신의 필요를 희생해 왔더라도 단 한 번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대한 탐욕과 배려 부족을 당신의 작은 자기 보호 행위에 투사하여 당신을 무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을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 믿지만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투사를 인정하고 내가 틀렸다. 내가 내 문제를 내게 전가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그림자를 다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들이 평생 도망쳐온 바로 그 공포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파괴하더라도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에서는 이 모든 복잡한 심리 게임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당신의 삶에 어떤 징후로서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 통제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의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이 마음속에서 굳어지면 이제 그것은 외부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중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본격화되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통제와 가치 추락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거나 자신만의 확고한 의견을 가질 때 그들이 이상할 정도로 그 기운을 꺾으려 든다는 것을요. 그것은 공개적인 비난보다 더 교묘합니다. 조롱이라는 형태를 띠죠. 와, 또 철학자 모두 켰네. 세상 일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피곤해? 그거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해. 나는 말투와 함께 살짝 웃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의 깊이를, 열정을, 진지함을 과장된 것이나 유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조롱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이 대표하는 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당신의 생각을 농담거리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또 다른 전술은 축소화입니다. 당신의 성취와 기쁨을 가능한 한 작고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낸 일에 대해 운이 좋았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심리적 무기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주체성을 운이라는 우연의 산물로 규정함으로써 당신의 내적 가치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특별하거나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면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이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운만 좋았어도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이 모든 전술의 정점에는 기쁨 훼손이라는 잔인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는 매우 뚜렷한 타이밍의 패턴이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이미 바닥에 있을 때, 슬프거나 지쳐 있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우월감이나 통제력이 위협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로 당신이 상승하고 있을 때,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을 때 공격합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혹은 그냥 드물게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이에요. 당신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냉소적인 말로, 이제 잘 나가겠네. 갑작스러운 비판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다. 혹은 물리적인 불편함 호소로,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조용히 해줘. 당신의 기쁨의 순간을 망쳐버립니다.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위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의 제로섬 게임 같은 세계관에서는 관계 안에 존재하는 가치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당신의 가치와 기쁨이 올라가면 그들의 자존감과 안정감은 내려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당신의 성공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자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균형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찔러야 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다시 안전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믿죠.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기쁨이 위험하다는 것을 학습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처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좋은 소식을 숨기고 성과를 축소하며 행복하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말하면 또 시기할까봐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은 그들의 질투라는 좁은 우리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당신의 축소와 검열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작아지고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 해도 그들의 불안과 질투는 치유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질투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이 지닌 그 생명의 불꽃을 그들이 스스로 끄지 못한 한, 이 마찰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학은 관계를 지옥 같은 함정으로 만듭니다. 잘해도 처벌받고, 못해도 경멸당하는 이중고에 빠지게 되죠. 당신이 빛나면 질투와 공격을 받고, 당신이 주저앉아 그들과 같은 수준의 불행에 머물면 그때는 의지가 없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무시당합니다. 이 관계 안에는 이길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의 규칙 자체가 그들의 투사와 불안에 의해 이미 조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극심한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혼란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그들의 투사된 그림자와 그들이 설계한 불가능한 게임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6번째 이유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며 처음에 그 찬란했던 연결감이 어떻게 쓰라린 단마디로 변질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존경이 쓰라린 원한으로 바뀝니다. 질투는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따라 서서히 깊어지고 굳어지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편의 비극적인 서사와도 같아요. 거짓된 연인이 처음 당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느꼈던 주된 감정은 종종 진짜처럼 보이는 존경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공감 능력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단계가 너무도 진실하게, 강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실제로 진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함, 직관력, 그리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그 자연스러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발견한 오아시스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곁에 있고 싶다는 강렬하고 절박한 욕망을 느꼈죠. 그들은 당신 가까이에 있기만 해도 마치 삼투작용처럼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고 당신의 자신감이 그들의 의심을 덮어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존경은 인간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과 내적 빛을 고통과 통합을 통해 길러진 성격의 일부가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나 주입받을 수 있는 에너지처럼 바라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빛 가까이에 있는 것과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재능과 은총이 당신의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것임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흉내내거나 샀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칼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황금 그림자라는 특정 메커니즘을 촉발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림자를 분노나 탐욕 같은 거두은 특성만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융은 그림자 속에는 개인이 스스로 발전시키기를 거부했던 긍정적인 자질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창의성, 용기,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감수성을 오랫동안 억눌러 왔다면 그 자질들은 그의 그림자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그러한 자질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정해온 황금 그림자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빛남이 그들을 매혹시켰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영적 빈곤과 포기한 가능성을 똑똑히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은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릅니다. 이상화. 그들은 당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비교. 자신의 내적 공허함을 당신의 내적 충만함과 견줍니다. 불편함.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쓰라림. 최종적으로 그것은 차가운 원한과 질투로 굳어집니다. 이 쓰라림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앞서 언급한 기쁨 훼손에서 더 나아가 정체성 무력화라는 잔인한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당신의 취미, 당신의 철학을 조롱하고 무시함으로써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을 무력화하려 듭니다. 네가 그걸 좋아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살면 재미있나? 아는 식의 말이죠.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쟁심과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당신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역시 그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맹목적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루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은 즉시 더 극적이고 더 힘들고 더 중요해 보이는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가로챕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당신이 주목의 중심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숨기게 됩니다. 성과를, 기쁨을, 꿈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진실된 모습이 위험하다는 것을 학습한 거예요. 그것이 갈등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질투라는 검은 물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하얗게 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런 당신의 변화와 축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작아지고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 해도 그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질투의 근원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꺼버린 생명의 불꽃을 당신이 지니고 있는 한, 이 불편한 마찰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역학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입니다. 존경이 쓰라림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그들이 결코 당신을 본 적이 없다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가능성과 깨지기 쉬운 자아를 투사하는 스크린을 본 것이죠.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을 때 그들은 사실 자신의 가능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실패와 포기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깨달음을 촉발시킨 매개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이유에서는 어떻게 당신이 그들의 모든 그림자를 짊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